자, 오늘은 배움의 길입니다. 학문의 길입니다. 학문의 길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배우고 묻는 거다. 학문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배울 학자에다가 물을 문자잖아요. 그래서 물음이 빠지는 배움이라는 건 그거는 배움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의문 제기를 제거해버린, 거세해버린 학교 교육이 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엉뚱한 질문이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할 수 있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게 교사가 자극을 주고 그 의문 품기가 성공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왜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교사는 거기에 how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방법에 관한 논의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여전히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질문하는 것들이 지금 제거당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움의 문제, 공부하는 방법의 문제 또는 옛날 사람들은 공부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가졌을까 이런 것들을 유명한 명언 명구나 사자성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학심사는 사마천이 한 말입니다. 제 강의는 모두 다 기승전 사마천 사기입니다. 모든 강의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평생을 그 사마천 사기를 공부해 왔고 또 사마천 사기는 30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방대한 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모든 문제의 고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인간의 행위, 그 다음에 인간의 고뇌, 또 인간의 모순, 갈등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모든 의문과 질문들과 그 다음에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다 저는 사마천 사기 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사마천 사기 이게 늘 제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은 제일 첫 번째 권에서 자기 자신의 공부에 관해서 호학, 심사, 심지, 기의라고 하는 8글자를 얘기를 합니다. 마음 심자, 그 다음에 알지자, 그 다음에 그 기자, 뜻의자입니다. 배우길 좋아하고 깊게 생각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죠? 배우길 좋아하고 깊게 생각하면 심, 마음으로 지, 알게 된다. 뭘? 그 뜻을 알게 된다. 저는 이 호학심사 4글자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언제 충격을 받았냐 그러면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둘 때. 그 알파고가 학습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깊게 배운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의 교육 방식인 딥러닝하고 사마천이 얘기하고 있는 호학심사하고 착하게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2100년 전에 사람들이 한 이야기. 그것도 한 차원 더 나가서 단순하게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심지기의 자기 마음으로 깊은 이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8글자를 남겼습니다. 굉장히 그 글자를 만드는데도 이게 별로 어려운 글자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4글자는 더 쉬워요. 마음 심자에다가 알지자에다가 극이자에다가 뜻이자인데 마음심이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사자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심자가 바로 이어지잖아요. 심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가 뜻의자가 마음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글자를 맞추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글자를 썼는가라는 걸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마음 씀씀이라고 하죠. 그죠? 그걸 한자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심기라고 합니다. 심기는 기운 기자가 아니고 틀 기자예요. 우리가 기미, 틈새 그런 얘기합니다. 그 틀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 씀씀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호학심사라고 하는 4글자를 화두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는 그 언어의 보물창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4글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만 600항목 정도가 있다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언 명품까지 다 합치면 무려 1200항목 이상이 사기를 수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도 굉장히 재미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공화라는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단어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재미난 단어들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에 나오는 재미난 단어 가운데 대음인이라고 하는 거시기가 큰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기에 보면은 여부리 열전에 여부리는 진시황의 생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시황의 바이올로지컬 파더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아버지의 생부입니다. 법적 아버지는 장량왕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저는 생부가 여부리다라는 걸 거의 확신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부리의 첩이 진시황의 생모예요. 그러니까 여부리가 큰 장사꾼 아닙니까? 그래서 여부리가 첩을 여러 명 거느렸는데 그 첩 가운데 조희라고 하는 이쁜 첩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가 되는 자추라는 사람이 조나라 수도 한단에 있다가 여부리를 만나서 여부리에게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루는 여부리한테 술 대접을 받으면서 여부리 집에서 조희라고 하는 여부리 첩을 보고는 반해가지고 저 여자 놔주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희라고 하는 여자를 자초가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시집을 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생모죠. 그리고 진시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진나라로 돌아와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생모는 조정에서 가장 큰 어른이 태후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이제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가 일찍 임금으로 즉위한 지 3년 만에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임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제일 큰 어른이 됐는데 청산가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정을 주체를 못하고 남자를 끌어들입니다. 누굴 끌어들이냐면 여부리를 끌어들여요. 옛날에 자기가 모셨던 주인이잖아. 그 여부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진나라의 최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자로 따지기로 말하면 여부리는 얼마든지 젊고 싱싱한 여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진나라의 재상이에요. 그런데 태후하고 놀아나는 이 비윤리적이고 정치적 부담이 엄청난 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란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부리가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장안에서 가장 정력 좋은 남자 하나를 수소문을 해요. 그 남자가 대음이에요.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19금 장면에 딱 한 장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부리가 대음인을 구해가지고 노예라고 하는 거시기 큰 물건 큰 남자를 구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저녁마다 쇼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대음인 노예라고 하는 남자의 물건에다가 바퀴를 거는 수레 바퀴를 걸어서 버티는 쇼를 해요. 스트립 쇼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 저녁마다 그 바퀴의 무게를 늘리는 거지 이제. 오늘은 5kg짜리를 매달았으면 대음인한테 대음에다가 내일은 6kg, 10kg 이렇게 올려요. 그렇게 해서 장안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가게 만듭니다. 그 소문이 결국은 태후기에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하루는 여부리가 궁에 들어왔을 때 태후가 승상 나 좀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부리를 불러가지고 듣자 하니 요즘 승상댁에서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여부리가 이 노예라고 하는 대음인을 거세당한 환관처럼 속여가지고 태후 궁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태후의 음욕을 만족을 시켜주는 거죠. 그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나 태어납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22살 되든 즉 성년이 되든 그해 정권을 진시황이 여부리로부터 넘겨받자 태후가 노예하고 적당 모의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시황이 정식으로 정치에 데뷔하던 그 해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은 뭐냐? 자기 엄마가 자기 생모가 반란을 정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애를 둘씩이나 놓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진시황이 그 반란을 신속하고도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어머니는 저 별궁으로 내쫓고 노예라고 하는 자는 그에게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누군가를 잡으려면은 상금을 한두 푼 걸어가지고는 안 잡습니다.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노예의 목에다가 한 100억쯤 걸었어요, 진시황이. 그러니까 전국 사람들이 다 다 노예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노예를 붙잡아가지고 능지처참을 해서 저작거리에서 조리를 돌려서 반란을 진압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지면한 단어가 대의민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문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자는 세발솥을 얘기합니다. 무거운 솥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면 가마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문자, 아니 질문할 게 따로 있지 무슨 가마솥을 물어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정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발 3개 달린 정은 권력자만이 주조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 가지고 정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천자는 가마솥, 저런 거대한 가마솥을 9개 가지는 게, 이게 제기예요. 특별한 뭐 종묘나 이런 데다가 제사를 지낼 때 9개의 가마솥을 쭉 늘어놓고 그 안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7개, 제후들은 5개, 이런 식으로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초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이 중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주나라 천자의 사신에게 주나라 왕실의 정 자릿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문구정이라고 합니다. 9개의 정이 잘 있냐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천하 권력에 대해서 자기의 야심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권력의 향방에 대한 관심도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천하 대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쓰는 단어가 문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정 식당이 아니고요. 미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태어 본 게 나옵니다. 사기에 미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2가지로 쓰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여자도 미인이지만 또 하나는 벼슬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진나라 왕실에 이 여성들도 벼슬이 있어요. 그죠? 왕비 밑으로, 황제, 황후 밑으로 벼슬들이 쭉 있어요. 그 가운데, 벼슬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미인이라고 하는 벼슬이 있었고, 서열 한 3위쯤 됩니다. 상당히 높은 벼슬이에요. 그 다음 반석이라는 단어. 성경책에 나오는 반석은 밑에 돌석자가 붙어있는 이반자를 씁니다. 근데 똑같은 뜻이에요. 반석이 되라 라고 하죠. 그죠? 주춧돌이 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석도 사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책에 밑에 돌석자에 있는 반석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변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 우리나라 사기 번역본에 보면은 이 2글자를 번역을 못 해가지고 엉망으로 번역해 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뼈 골자가 붙어 있고, 여기 보면 육다롤이 붙어 있죠. 그죠? 육다롤은 고기 육자예요. 고기 육자 대신 다롤자를 쓰는데, 대개 사람 인체 부위를 나타낼 때 저 다롤자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뭐 어깨 빗자라든지, 그 다음에 오장육부 할 때 붓자라든지, 이게 전부 다 다롤자가 붙어 있어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것들은 전부 다 다롤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육다롤이라고 해요. 고기 육자를 대신하는 육다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인체예요. 그죠? 뼈도 붙어 있고 육다롤도 붙어 있으니까 인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갈비뼈입니다. 갈비뼈가 떨어져 있지 않고 통째로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흔히 뭐 새가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갈비뼈가 통째로 붙어 있으니까 벗으면은 좀 모양이 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례를 내가 못 봤으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단어가 나옵니다. 진세가에 보면 진문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19년 동안 8개의 나라를 전전했던 망명생활을 했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진문공이라는 사람이.
42살에 망명을 떠나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돌아와서 진나라에 돌아와서 임금이 될 때 나이가 6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겠어요, 그죠? 이 진문공의 인체 구조가 변엽이었대요. 그래서 언젠가 뭐 송나라인가 어딘가 하는 조그만 나라를 방문을 했더니 그 망명 중에 이 너무너무 대접을 잘해주더래요. 가는 나라마다 굉장히 푸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욕물까지 받아다 주면서 목욕하라고 그렇게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하더래요. 그 진문공이 오래간만에 뜨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막 입김새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 봤더니 그 나라 임금이 훔쳐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욕하는 걸. 왜 훔쳐봤냐? 변엽 때문에. 진나라 문공의 갈비뼈는 통갈비뼈라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갈비뼈 구경하려고 일부러 대접을 잘해줬다는 거예요. 전해오는 전설에 따르면은 진나라 문공이 태어났을 때 생모가 안고 있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애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대.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통째로 갈비뼈가 붙어버렸다.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본에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러면 갈비뼈를 어스러뜨리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전혀 엉뚱한 갈비뼈는 어디서 주워 들은 모양인데 우편 찾으면 나오니까 이게 통갈비뼈라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주변에 있는 다른 책들을 주석서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번역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합리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한자 실력만 믿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갈비뼈를 어스러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 책들이 꽤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부정조라고 해야 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부자는 짊어진다 라는 뜻이고 정자는 솥이죠. 그죠? 조자는 도마입니다. 도마. 솥과 도마를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리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출장 요리사 출장 뷔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출장 요리사입니다. 누구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재상 가운데 이윤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어요. 상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리사 출신이에요. 이윤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요리의 이치를 가지고 정치의 이치를 설명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상나라 탕임금이 이윤을 스카웃하기 위해서 사람을 5번이나 이윤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오청이윤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남아 있습니다. 오청이윤, 5번 이윤을 초청했다. 이 오청이윤은 어떤 고사성어의 오리지널 버전이냐 그러면 삼고출애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삼국지 가지고 특히 남자분들 그죠? 삼국지 많이 읽어가지고 삼국지 나오는 얘기 가지고 막 썰 푸는 분들 많아요. 삼고초려는 보다 3000년 전에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저 고사성어는 부정조, 오청, 이윤 이런 고사성어들이 삼고초려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그 이윤이 상나라 탕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올 때 부정조하고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도구를 짊어지고 탕임금한테 와가지고 요리의 이치하고 정치의 이치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미료도 적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의 온도도 적당해야만이 요리가 잘 익듯이 정치도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윤의 정치론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부형입니다. 이게 썩을 부자입니다. 부패하다, 부식되다 할 때 부자죠. 무슨 뭐 형벌에 무슨 썩을 형벌이 다 있냐. 그게 아니고요. 사마천이 당한 궁형의 다른 이름입니다. 궁형을 부형이라고 합니다. 성기를 잘라내면 상처 부위가 썩는 모양이죠. 그래서 궁형을 다른 말로 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북면은 뭐겠습니까? 북쪽을 쳐다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하를 뜻합니다. 신하. 그러면 임금은요? 남면이죠. 남면. 그러니까 임금은 항상 북을 등지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복궁 보시면 되잖아요. 예, 경복궁 뒤에 있잖아요. 북악산 있고 다 인왕산 다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 뒤에 산들이. 그래서 임금은 항상 남면합니다. 신하를 북면하는 것은 신하를 뜻합니다. 빈각이라는 단어죠. 이것도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다리죠, 그죠? 발이나 다리를 뜻합니다. 각자는 빈자는 형벌을 얘기합니다. 형벌을 받은 다리를 빈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형벌이냐? 무릎 아래를 잘라내는 형벌입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에서 이 형벌을 당한 인물이 있죠. 누구냐 하면 손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손빈의 빈자가 이 빈자예요. 자기가 당한 형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손빈은 절친한 친구, 동문수학했던 방연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제나라 왕한테 형벌을 받습니다. 그 형벌이 뭐냐 그러면 무릎 아래를 발라내는 형벌. 그러니까 안전뱅이 같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 친구가 동문수학했던 방연이 자기 자신을 속인 거를 알고는 위나라를 탈출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인 제나라로 돌아와서 무려 20년 넘게 절치부심해서 원수를 갚습니다. 이게 손빈과 방연의 아주 유명한 고사입니다. 그래서 빈각이라고 하면은 무릎 아래를 잘라내는 형벌을 당한 바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전뱅이를 얘기를 합니다. 단어만 해도 자기에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재미난 단어들이 많고 이 단어를 통해서 고사와 역사도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했습니다.